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의 현안에 질문하는 시간 격조한판 시간 오늘도 함께합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네, 인사 네,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2주 전에 오셨을 때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취임 연설 뭐 판단을 하실 때 이 정치인의 언어는 아니다 조금 과격해서 여야 간에 좀 강대강 대치로 갈 수 있겠다라는 또 우려 섞인 조언도 하셨었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사람 잘못 그런 봤어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예. 겪어봐야 알고 예. 또 물은 건너봐야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조금 제가 성급한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지나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면 과격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하고 또 반듯하고 좀 깍듯해요. 그래서 그런저런 뭐 또 정치 행보하는 거 보면 결단력, 순발력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퍼포먼스 이런 게 상당히 좋아서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아하. 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셨군요. 좀 직접 대면에서 겪어보실 일이 네, 있으셨나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 5.18 민주화운동 묘역에 갔었는데 그때 잠시 얘기를 나누고 좀 했는데요. 생각도 생각보다 이렇게 제가 그 처음에 갖고 있었던 편견, 뭐 기존 생각보다 더 거침이 없고 예. 또 자신감이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품이 높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에 지명되고 나서 저한테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뭐 플레이를 안 했지만, 예. 근데 그때 말씀이 생각이 달라도 또 소신이 달라도 하여튼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하겠다. 그런 통합의 어떤 그 메시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정치인의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도 관심 많으셨는데 인선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저도 비대위원 인선 그 당시 주목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 젊은 비정치인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얼굴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무난한 인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민경호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 이제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신속히 사과를 하고 또 이제 사임도까지 갔었죠. 그 부분은 좀 신속했다, 좀 조치가 빨랐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처는 적절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본인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이후에 노인 회장을 방문해서 직접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경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예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인데, 그렇죠. 민경우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한 위원장하고 관계없는데 불구하고 대신 가서 이렇게 사과하고 하는 것들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재영입 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직 장차관을 포함해서 6명의 영입 인재도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인재영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비판적으로 당내 움직임을 보시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근데 인재 영입 1호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여러 차례 들어보니까 계속 예. 이수정 뭐 위원장이 그렇다 또 다른 분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제 선거가 임박해서 자꾸 영입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새로운 신선감이나 또 주목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특히 우리 당으로 봐서는 이제 장차관을 영입 인사에 포함시키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대단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예. 어차피 같은 식구인데 거기에 영입 정부 여당이었는데 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흥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번에도 나름대로는 뭐 학폭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박상수 영입하고, 변호사. 뭐 이런 모습들은 뭔가 노력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갈팡질팡 하시다 이상민 의원 결국 국민의힘 입당하셨는데 한동훈 장관과 뭐 이게 하셨을 텐데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가 갈팡질팡을 했나요? 이상민 의원이 이상민 약간 의원이 이준석 대표랑도 그렇고 김기현 예. 대표가 사라지면서 국민의힘 입당이 틀어지면서 이랬던 거 아닙니까? 숙고하셨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예견됐던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상민 의원님하고도 뭐 그런 문제를 상당히 긴 시간에 나눠본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제가
좀 천천히 타임을 봐가면서 오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조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상민 왜냐하면 의원에게. 이제 왜냐면 지도부가 좀 불안한 그런 아하. 상황이었고 또 입당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최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힘을 이렇게 하는 골든 타임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적극적으로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예. 또 우리가 무겁게 환영하는 그런 것들은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최고위 회의에서 직접 발언도 하고 하면서 약간은 그래도 당에서는 성의를 보인 셈이죠. 그런 이상민 셈이죠.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이상민 의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뭐 약간 그런 약간 혼선 같은 그런 당내의 뭐 이견은 아닌데 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 통해서 보면. 예. 그렇지만 우리 그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그 중도적인 우리 당에 결국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총선 앞두고 한 석이라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고 예. 이상민 의원은 특히 이제 뭐 개딸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 오직 하면 거기서 탈당을 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상징적으로 저희는 당연히 환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이제 전횡에 반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가신 건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제가 뭐 이상민 의원님께 질문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어떻게 그럴 하실 수 겨를이 있을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안 남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본인 지역에서 뛰느라고 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데 뭐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본인의 성향, 또 중도 실용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저하고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저 김건희 특별법 이거 이미 발의하신 분 중에 하나고 이상민 의원이 그다음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건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계속 정체성에 부딪힐 텐데 이게 사실 정당을 바꿀 경우에 정치인이 자신의 가치관, 정치 철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예. 이걸 해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해명 없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예. 그러나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맞춰 가야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또 고민할 문제다. 예, 이상민 의원 저희가 조만간 모시고 또 말씀을 좀 더 여쭙도록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가는 곳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고 차기 대선 주자로도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 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이번에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에 관심 모았던 포인트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과 어떤 차별화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은 거의 디폴트 값으로 어떤 이제 거부 대통령과 한 뜻이다 한 몸이다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영리한 분이고 또 지금 국민의 여론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 법 자체가 악법이고 법 내용도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악법이기 때문에 예. 또 이미 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당에서 이건 거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그 룸이라고 그럴까 활동 공간이 좀 적어진 것은 사실인데요. 예. 그렇지만 처음에 취임 전에 여권에서 확실히 못을 박았던 일체 아무것도 없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때보다는 많이 지금 분위기가 좀 변했어요. 예를 들면 뭐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특별 감찰관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특검 같은 경우 거부할 경우에는 사실 총선이 문제라서 거부한다면 총선 이후에라도 우리가 받겠다라는 약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근데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걸 갖다가 김건희 여사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좀 생각만큼 그렇게 이분이 이렇게 생각만큼 뭐 혁신적이거나 참신하다 이런 느낌 좀 못 받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예. 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야당에서 법의 명칭이나 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도나 함의 이런 걸 보면 예.
사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을 오래 해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시점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그걸 또 동의를 받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거부 이외에는 뭐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은 없다. 네. 그건 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니 왜 거부하지? 대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되는 거고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태에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급 자체를 회피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특별감찰관도 우리가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제2부속실도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김경일 비대위원도 비대위원 취임하자마자 이제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이게 말 못하는 이 당내 분위기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추가적인 문제 제기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니 우선 예. 이제 한 비대위원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예. 가지를 놓고 고민할 거예요. 또 예. 그런 것에 대한 또 언급에 대한 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쌍특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투표를 하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권한쟁의 뭐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지금 끌고 있는 야당에서. 상태여서 아직도 뭐 한 달 남짓 뭐 2월 말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최대한 민주당이 이걸 울거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좀 길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필요하다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또 설명을 좀 하시고 또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이 그런 회견 자리가 있다면 기자회견 자리가 있다면 또 예. 질문이 있다면 충분히 이 대통령의 생각을 또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이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서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만 소통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아마 대통령 때 대통령 중에서 예. 그래도 언론을 가장 자주 접하고 도스태핑. 또 국민들과 그런 소통의 공간이나 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통령은 저는 뭐 많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4년 동안 세 차례 정도 기자회견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의 형식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지만 여러 국민들과의 뭐 그런 대화. 만남을 갖는 것이냐 예. 또 때로는 본인의 생각을 대변인이나 뭐 홍보수석을 통해서 밝힐 것이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문제 이제 질문을 안 받는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도 사실 정해진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뭐 날카로운 질문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에서 국민들 혹은 이제 기자들이 좀 우리도 좀 물어보고 싶다, 궁금한 게 있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 그런 같아요. 자리가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기자 질문 받겠죠. 예, 네, 의원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의 대통령실은 아니기 때문에 더 곤란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당내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이번 주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또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또 이 법조인 출신 이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이게 과연 또 이 정치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실 분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실 것도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직은 활동 안 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당에 법조인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썩 좋게 보지는 않죠. 대부분 그렇지만 예. 지금 뭐 법조인 출신이 그래도 특히 판사 출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양쪽 입장을 듣는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으로서의 그 어떤 자질 또 경험 이거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법조인이 됐기 때문에 뭐 당내에 뭐 이러쿵저러쿵 불만이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또 의원들이 다 자기 지옥에 배에 있어서 지금 정신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뭐 공천 룰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곧 한동훈식 공천 룰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언론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음. 지금 이미 공천에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멋진 공천, 이기는 공천 이렇게 큰 화두를 던져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그 테두리 내에서는 지금 뭐 무슨 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칼질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공정하지 않을 것이고 예. 멋지지도 않을 것이다. 또 이기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아무나 갖다가 막 심었고 뭐 낙하산 내려보내고 박아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을 다 가려가면서 저는 합리적으로 공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우리 한 비대위원장과 그런 문제 잠깐도 논의한 적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본인이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잘 하겠다 아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진 교수님. 네, 김웅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이분은 초선이고 뭐 중진도 아니고 초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근데 이게 불출마 선언이 정말 내가 당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이런 갸륵한 마음에 산 것 같지는 않고 상당히 불만 섞인 뭐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에 지금 민주주의가 없다는 없다. 얘기를 그 결국은 뭐냐면 불출마를 강요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올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공천으로 어떻게 정하든 간에 이미 다 세팅된 게 아닌가. 이걸 좀 보여주는 사태가 이 사태라고 보거든요. 김용 의원은 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게 예. 제가 이 당에 오기 전에 예. 전당대회 할 때 이미 불출마를 다음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대표 출마 시점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시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우리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미 본인의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상충이 돼요. 그러면 공천을 사실은 그 한 비대위원장의 얘기대로라면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당내 민주화를 얘기를 하지만 그 김웅 의원처럼 우리 당내에서 거침없이 사실은 굉장히 쓴소리를 한 그런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제지를 하거나 또 혹은 뭐 관련해서 또 무슨 윤리나 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김웅 의원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놀랄 정도로 극단적인 어휘를 쓴 여러 차례 그런 발언을 봤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그렇게 저는 뭐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역 언론, 그러니까 송파 지역의 언론을 보니까 서울대 법대 대통령님 동기인 검사의 출마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공교롭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예상은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지역 또 강남 또 뭐 서초 뭐 이런 쪽에 지금 여러 가지 뭐 회자되듯이 뭐 검사가 막 내려오고 대통령 측근이 내려오고 내각에 있던 분이 내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 총선이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좋지 않을 거다. 기왕에 언급된 바 있는 게 이제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에 강남 출마, 그다음에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부산 수영구 출마가 거의 공고화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당의 전반적인 총선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그게 크게 도움 안 되라고 보고요. 다만 누구든지 우리 출마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헌법적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건 뭐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있으니까. 다만 하여튼 공정할 것인가 또 그게 멋질 것인가 또 이길 수 있는 공천인가 하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우리 당이 이제 공관위가 구성되면 그런 룰이나 원칙들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선을 통해서 잘 걸러지면 된다라는 입장이시로 제의하면 될까요? 이제 경선이라고 하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경선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반드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그러면 지지율이 높은 사람만 따지다 보면 기존에 거기 타잡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의정활동 평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본인도 수긍이 되고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한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수혈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면 좋겠어요. 뭐 또 추가로 보도 나온 거 보면 장해찬 최고위원이 부산 수영, 주진우 비서관이 해운대 갑으로 측근들이 정리가 됐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들이 언론만 정리한 것 같고 희망사항이 알겠습니다. 네. 장해찬 미치겠다.
예, 그거는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시고. 자, 이준석 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원이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중앙당 설립 요건은 갖춘 상태이고 또 이제 탈당 시점에 의원님께도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전화도 하고 했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파괴력은? 저는 뭐 저만 전화한 줄 알았더니 뭐 많은 절반씩 전화했다 그래서 예. 예, 하여튼 아, 뭐 감독이 좀 아니 그런 감해지셨습니까? 건 아니고요. 약간 뭐 지금 진행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반응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만 이제 예. 그게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할 것이 하는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어쨌거나 그 신당이 성공 여부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빠르고 다만 이 신당이 어느 당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는 모양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타격 줄 수 있다. 네. 어떤 타격을 줄 수 아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고 결집력이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의 몇백 명들이 움직이면 그건 뭐 당락을 저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되기는 못하지만 안 되긴 할 수 그건 뭐, 있는 예, 그런 조건이 떨어뜨리는 가능하기 데는 뭐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충분할 수 있다라는 점이신 것 같고. 지금 보면 벌써 이제 그 이준석 한동훈 무슨 경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결 구도?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경우에 좀 함의가 좀 깔려 워딩으로, 있고 네, 워딩이 좀 깔려 있으니까 배경이 깔려 이준석 있으니까. 대표를 좀 의식하는 듯한. 듯한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고 아주 이준석 대표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뭐 서투동 사투리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런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언론이나 이제 호사가들 입장에서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좀 붙여넣어야지 이게 장사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은 있는데 저는 지금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의식해서 하는 발언은 사실은 적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예. 본인의 스타일대로 본인의 할 일만 가지고 직진하는 스타일이지 예. 좌고우면해서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런 것은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아마 집요하게 소위 뭐 한 사람만 팬다 이런 것처럼 그런 타겟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잡았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야지 본인도 같이 어떤 그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그 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공격하고 또 상대로 뭔가 그 총선에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의원님은 이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십니까? 저는 예, 뭐 지역구 마포가 뭐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예. 사무실도 내고 있고. 예. 뭐 저는 뭐 당연히 여기서 흔들림 없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용호 의원님이 격조 판에 그동안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향후에는 이제 현안 인터뷰로 모시고 이제 격조 판 고정 코너에서는 여기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